조지 오웰 작가의 명작 디스토피아 소설 1984년에서는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가 등장합니다. 오세아니아의 절대적인 권력자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가정집, 공원, 사무실, 화장실 등등 모든 장소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국민들의 행동과 대화를 24시간 감시하면서 빅브라더의 사상을 국민들에게 강제로 주입합니다.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반정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고발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는 국민들을 감시하는 사상경찰이 몰래 숨어 있어서 사람들은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드러내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과 미디어는 통제돼 있고 정보와 역사는 검열되고 수정, 왜곡, 삭제됩니다. 책과 음악, 미술작품 등의 예술도 접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 것조차 큰 범죄입니다. 우민화된 국민들은 당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비판적 사고를 잃어버립니다. 1984년의 작가 조지 오웰은 전체주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그는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설정해서 극단적인 전체주의 체제가 초래하는 폐해를 보여줬죠. 이를 통해 그는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스탈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등장하는 가상의 국가 오세아니아는 단순히 소설 속의 이야기일 뿐일까? 현대에도 일부 국가는 국민들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강력히 통제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물론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합니다. 전체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사상과 생활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고 개인이 국가에 철저히 종속되는 체제거든요. 반면에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감시나 검열은 아주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경제적 자유가 일부 허용되고 국제적인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국의 정보 통제와 감시 시스템만큼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이 점만큼은 1984년에서 등장하는 텔레스크린과 비슷하죠. 현재 중국은 방화장성이라는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국 인민들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방화장성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중국의 역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중국의 최고 권력자로 활동한 덩샤오핑은 중국을 개혁 개방하고 중국의 시장 경제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시장 경제를 개방하더라도 외부의 불순한 사상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중국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덩샤오핑은 유명한 격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뿐만 아니라 파리도 들어온다. 여기서 신선한 공기는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이고 파리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등등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불순한 사상인 거예요. 1994년 중국에 인터넷이 도입됐어요. 그 직후 중국에서 인터넷은 아주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보 교류와 상업활동의 중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 중국의 민주당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 민주당이 중국의 민주주의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했죠. 그래서 공산당은 그 즉시 민주당의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고 투옥시켰습니다. 이 사건 직후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 공간에서 민주주의 같은 반체제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직후 중국은 방화장성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약 10년에 걸쳐서 이 시스템을 구축했죠. 중국은 서구 사회의 인터넷 보안 기술, 영상 감시 시스템, 안면 인식 기술을 대량으로 구매했고요. 이 프로젝트를 구축하는데 약 3만 명에서 5만 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렇게 방화장성이 완성됩니다. 중국 정부는 방화장성을 통해서 중국의 모든 인터넷을 검열하고 감시, 차단, 통제하고요. 인민들의 정보 교류를 막고 반체제 인물을 색출합니다. 정부가 허가하지 않는 웹사이트나 정보를 차단하고 천안문이나 문화대혁명 등의 특정 키워드, 민감한 단어를 검열하고 관련된 정보도 완전히 차단합니다. 반체제 인사의 정보도 전혀 알 수 없게끔 아예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중국의 예술가이자 인권운동가 아이웨이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했다가 91일 동안 구금되고 그 이후에 중국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소식도 아주 유명하죠. 도서 1987년에서는 이런 상황을 증발됐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했었는지조차 모르도록 한 사람의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중국 공산당도 아이웨이웨이를 증발시킨 거예요. 또 방화장성은 특정 도메인이나 IP 주소의 접근을 막고 혹은 아예 이상한 주소로 가도록 만듭니다. 중국인들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 SNS 등에서 반정부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을 연행해 간다고도 하죠. 특히 신장, 위구르 등의 지역은 감시가 더욱 철저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곳의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죠. 또 중국 내부에서는 공산당이나 국가 주석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의 일대 주석 마오쩌둥부터 시진핑 주석까지 당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제공하고 불리한 정보는 완전히 숨겨버립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접속도 막아놨어요. 모든 것은 정보 통제를 위해서죠. BBC, CNN, 뉴욕타임스 등의 외국 언론사,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동영상 제공 사이트, 구글과 네이버도 차단돼 있습니다. 페북, 인스타, 텔레그램, X, 링크드인 등의 해외 SNS도 막혀있고요. 줌, 디스코드 등의 음성통신이나 화상회의도 막혀있습니다. 위키백과 같은 오픈 백과사전도 막혔고요.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등의 온라인 저장 공간도 막혔습니다. 레딧 같은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도 막혔고 대만의 정부기관, 정당, 언론사도 막혀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차단돼 있죠. 자, 이렇게 해외 사이트나 앱을 모두 막아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거의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국 인민들이 그걸 이용하도록 유도해요. 가령 구글 대신 바이두를 사용하게 하고 유튜브 대신 유쿠를 만들고 페북이나 인스타 대신 웨이보, 위챗을, 아마존과 페이팔 대신 타오바오, 알리페이를 만드는 식이죠. 이렇게 중국 인민들은 중국 내수용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나 앱을 사용하게 되고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의 채팅 기록, 인터넷 활동, 금융 활동 등등 모든 활동을 열람하고 검열하는 겁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인터넷 검열 시스템을 보유했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온라인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검열망은 더욱 촘촘해질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AI 기술을 인터넷 검열에 적용하고 있거든요.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넘어 더 많은 것을 검열합니다. 국민들의 소비 내역, 금융 활동, 이동 경로, 심지어 얼굴 인식까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감시는 더욱 정교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국민들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걸까? 먼저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억제하는 게 좋겠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종교 등등 중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방어해야 되고 테러나 불법 무기 제조, 밀수 이런 다양한 범죄로부터 사회 질서와 공공안보를 지킨다는 명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을 지킨다는 명분도 있어요. 애플이나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중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활동했다면 중국의 IT 산업은 성장하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중국은 바이두, 웨이보, 위챗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목적이 어찌됐든 부작용도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바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죠. 또 중국 인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치적 견해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상과 생각이 검열당하면 비판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가 마비됩니다.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정보만 유통되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가 어렵고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가 차단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식과 학문의 발전도 저해될 겁니다. 해외 사이트와의 교류도 끊어졌기 때문에 중국은 갈라파고스화되고 그들만의 생각에 잠기고 IT 분야의 혁신도 떨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100% 정보의 자유는 좋은 걸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정보 통제는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서양의 다양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한국까지 여러 명분과 목적 아래 정보를 차단하고 시민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들이 응응 사이트에 들어가는 걸 막거나 총기 마약 유통, 불법 도박, 불법 저작권을 다루는 사이트를 막고 살자나 폭력을 유도하는 이런 사회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사이트에도 정보 통제가 정당화될 수 있겠죠. 또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하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리 민족끼리 같은 이런 북한의 선전 매체로부터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이트에 들어간다고 해서 선동되는 사람이 있냐 싶으면서도 말이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정보 통제가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합니다. 매우 정상적인 사이트가 차단되거나 멀쩡한 게임이나 음악, 콘텐츠까지 검열되는 경우도 있죠.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성인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는 걸 막는 것도 불편한 점 중 하나고요. 또 이따금씩은 아무리 민주국가라고 하더라도 그럴듯한 명분 하에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에 제한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VPN입니다. 검열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막혔을 때 VPN은 제한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원리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VPN은 공공 네트워크에 접속했지만 마치 사설망에 접속한 것처럼 꾸며주고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보안을 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후원해준 서프샤크 VPN이 바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해커나 정부기관이 내 정보를 해킹하기가 어렵고 보안과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정보 추적을 피할 수 있죠. 또 요즘에 해외여행 중에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했다가 개인정보, 금융정보까지 다 털렸다는 소식이 간혹 들리죠. 이럴 때 꼭 서프샤크 VPN으로 내 소중한 개인정보, 이메일, 금융정보까지 꽁꽁 잠궈두시길 바랍니다. 또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넷플릭스에서 아직 한국에 출시하지 않은 드라마를 보거나 스팀에서는 한국에 미출시된 게임을 살 수도 있고 여기다가 안티바이러스, 광고 차단 기능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환경이 정말 편리해져요. 이렇게 좋은 서프샤크 VPN 리뷰영이 구독자들에게 특별 이벤트로 4개월 추가 무료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 번만 구매하면 하나의 계정으로 PC,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무제한으로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부엉이들도 개인정보 팔아넘겨서 돈 벌어 장사는 무료 VPN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좋은 기회 서프샤크 VPN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surfshark.com OWLREVIEW 아울 리뷰를 통해서 4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받으세요. 또 서프샤크 VPN 구매 링크를 설명란, 고정 댓글에도 올려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지 오웰 작가의 고전 명작 소설 1984년도 정말 재밌습니다.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가 어떻게 시민들을 통제하고 사상을 검열하는지 약 75년 전에 쓰여진 이 책에 나온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정말 재밌는 독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서 1984년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영이었습니다.